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세금하면은 항상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똑똑하게 챙겨서 쏠쏠하게 아껴보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오늘도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가 열립니다. 생방송 도중에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세금과 관련된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상담 내용을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 전화 02에 368국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수남 세무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이 또 1,460원 넘어선 건가요? 네, 조금 전에 정규장 거래 마쳤는데요.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1,464.8원 네.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처음으로 1,460원을 넘어선 거고요. 2009년 3월 이후 그러니까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 기록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거래량의 연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외환 거래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만 이렇게 거래가 돼도 변동성이 확 늘어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지금은 달러 강세 영향이 큽니다. 지난주 미국 연준 통화정책회의에서 일단 내년도 금리 인하 전망이 후퇴한 영향도 있고요. 어느덧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 달이 아니죠.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세 정책 같은 리스크에 대한 반영 정도가 더 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 강세가 전반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을 밀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달러 강세는 이제 달러 인덱스라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이 달러 인덱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108대로 올라선 이후에 지금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이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 최고점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한국은행이 어제는요, 그 통화신용정책 그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내년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겠다라는 의지를 이 보고서를 통해서 또 밝히면서 네. 원화 약세가 좀 오늘 심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금리를 내리면 미국은 좀 금리를 덜 내릴 것 같은데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 때문에 지금 환율이 더 자극을 받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 이런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에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를 나타내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이 이제 얼마 앞으로 지금 다가왔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의 그 보편 관세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뭐 최대 13% 네. 줄어들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왔다면서요. 네, 산업연구원이 이제 트럼프의 보편 관세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한 보고서입니다. 이걸 보면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 상대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중국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9.3% 감소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고, 네. 우리나라를 포함한 멕시코나 캐나다에는 10%, 중국은 60%, 그리고 그 외 국가들에 대해서 2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조금 더 세밀해졌죠. 이 경우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조금 더 타격이 큽니다. 10.7% 감소할 거다. 마지막 시나리오, 멕시코, 캐나다의 10%, 중국의 60%,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가들의 20%의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13% 대미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네. 참고로 올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반도체를 제외하면 8%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13% 감소한다는 것은 정말 큰 충격입니다. 예, 그 관세가 부과된다면 이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는 어디일까요? 산업연구원에서는 자동차를 첫 손에 꼽았습니다. 그 멕시코, 캐나다의 10%, 아까 중국 60%,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20% 관련세를 물린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자동차 업종의 경우에는 최대 대미 수출이 13.6% 수출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반도체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수출 비중이 가장 크니까요. 반도체의 경우에는 최소 4.7에서 최대 8.3의 3%의 수출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상대적으로 적죠. 수출 감소 전망이.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수출국 간의 대체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라는 대체 설명인데 효과. 예. 이거는 미국에 수출을 하지 않아도 그 만들어 놓은 반도체 칩을 다른 데로 또 수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수출 감소 효과가 적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이런 보편관세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우리나라 GDP 대미 수출 감소로 인해서 0.46% 10조 6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네. 다만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생산기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효과들은 제외한 나머지 분석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까지 감안한다면 수출 감소 효과는 더 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요. 지난해인가요? 그 폐업한 사업자 수가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고요? 네, 한국 경영자 총협회가 이제 폐업 사업자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걸 네. 보면 작년에 폐업한 사업자 수가 98만 6천 명, 거의 100만 명 육박했고요. 이 관련 통계가 2006년부터 시작됐는데 네.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의 폐업이 나타난 겁니다. 폐업률은 9%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떨어지다가 7년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거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더 우려되는 거죠. 영세 사업자들의 폐업이 많아졌다라는 거. 네. 그래서 업종별로 보면 소상공인들이 좀 많은 소매업이나 뭐 서비스업, 음식업 이런 순으로 폐업자 수가 많았고요. 폐업률 기준으로 보면 음식업이 확 많아요. 16.2%, 네. 소매업이 15.9%. 아까 전체 평균 폐업률 9%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배 가까이 폐업률이 더 높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아무래도 그렇군요. 음식업이나 소매업은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사업자 간 경쟁도 치열하죠. 이런 사업주들의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 37%. 네. 굉장히 상황이 열악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하면 간이사업자를 우리가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간이사업자의 폐업률 13%. 그래서 일반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보다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 2036년 그 올림픽 개최를 유치하려는데 서울시가 지금 출사표를 던졌다고요? 네, 서울만 지금 도전에 나설 건 아니고 서울과 전북이 아마도 이번에 2036 올림픽 개최를 희망하고 있고 신청은 할 것 같은데 서울시가 좀 빨리 움직였습니다. 네. 대한체육회가 내년 2월에 이제 우리 국내에서 후보 도시를 선정할 계획인데요. 서울시가 먼저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좀 확보를 하는 그런 결과지를 손에 쥐면서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선 상황입니다. 네. 보통은 이게 그 개최 그 후보지로 선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시가 이걸 앞당겨 받은 거는 좀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제성에도 자신이 있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그 이제 올림픽 개최국이 대부분 만성 적자에 시달리기 때문에 네. 이제 경제성 확보가 참 중요한 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경제성을 지금 서울시가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나요?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보니까 네. 편익 비용 비율 그러니까 편익이 비용 대비 얼마나 높냐라는 걸 따져봤더니 1.03이 네. 나왔어요. 1을 넘었다는 건 이제 비용보다 편익이 좀 더 컸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총 비용이 5조 833억 원이 들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됐고요. 네. 이에 따른 총 편익은 4조 4,707억 원이다 이렇게 추산이 됐는데 이걸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보니까 비용은 3조 358억 원, 편익은 3조 1,284억 원으로 각각 추산이 돼서 편익이 조금 더 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편익 비용 비율이 1.03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비용이 5조 원대로 추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네요. 역대 올림픽들과 비교를 해보면 현저히 낮은 거예요. 아. 2배 이상 비용이 낮게 들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한 거거든요. 참고로 이 런던 올림픽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비용 16.6조 원, 네. 브라질 리우 올림픽 때 18조 원 들었고요. 네. 올해 열렸던 파리 올림픽도 12조 3천억 원
개최 비용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다 10조 원이 넘었네요. 네, 다 10조 원 그런데 넘었어요. 어떻게 5조 원대 비용만으로 서울시는 올림픽 개최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이게 서울시의 구상이 일단은 신축은 없다. 경기장 신축 없이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이용하는 재활용 올림픽을 열겠다라는 구상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양궁 경기를 하는 거고요. 네. 우리 한강에서 철인 3종 경기를 여는 이런 식의 구상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도 부족하다면 타 시도의 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라는 구상도 갖고 있어서 경기도나 인천, 부산 등과는 이미 경기장 사용을 위한 협의를 또 마쳤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국가들과 유치 경쟁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서울시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이 국제 올림픽위원회 IOC의 기류가 네. 친환경, 저비용, 저탄소 올림픽을 되게 권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올림픽을 되게 선호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네, 이것도 네. 유치 경쟁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서울 시민들이 올림픽 개최에 얼마나 네. 지지도를 보여줄지 그것도 좀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시민들이 지지를 하지 않으면 중간에 가다가 이제 무산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미국 보스턴이나 독일 함부르크가 그랬는데, 지금 물론 초반 조사입니다. 지난 7월과 8월에 사전 타당성 조사의 일환으로 서울 시민 500명 포함한 전국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해 보니까 서울 시민의 경우에는 85.2%가 올림픽 유치에 찬성한다, 네. 이렇게 답했고요. 93.8%는 서울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우리가 유치를 한다면 우리가 2번 올림픽을 치르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2차례 이상 올림픽을 치른 국가가 좀 있습니다. 6개 국가가 있고요. 네. 이 국가들이 얼마의 격차를 두고 2번 올림픽을 열었나 봤더니 평균 네. 50년이더라고요. 아하. 우리가 1988년에 네. 첫 서울 올림픽 열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2036년에 개최를 한다면 48년 만이거든요. 그렇군요. 거의 50년 만에 두 번째 올림픽을 유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기간 격차를 따져봐도 서울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 뭐 서울시의 바람인 거고, 실제 이제 유치 경쟁에 뛰어들어 봐야 되는데 경쟁이 되게 치열하대요. 이번에 12개 국가 정도가 현재 유치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요. 네. 우리한테 조금 우려되는 거 이런 거죠.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잖아요. 이게 국가 이미지에 좀 신뢰에 좀 깨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혹시 악재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네. 결과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9분입니다.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시간입니다. 생방송 도중에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세금과 관련된 질문 남겨주시거나 상담 내용을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에 368국에 1002번, 368국에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수남 세무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대표 세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탄핵 전국에 이제 민생 법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가운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갖고 계신 부분은 이렇게 세무 관련해서 정부의 네. 세법 개정안 중에서 이 상속세 완화가 담긴 그 네, 네. 상속 증여세법 결국에 이제 부결됐었잖아요. 네, 부결됐습니다. 네, 이제 한번 네. 이렇게 부결되면은 다음 해를 기다려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네. 뭔가 좀 다시 추진된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책 세목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가격 급등한다고 그러든지 그러면 임시국회에서라도 법을 만들어서 네.
그 가격을 안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상속증여세법은 정책 세목은 또 아니거든요. 네. 민생 법안이지 이거는. 네. 이제 일반인들이 지금 이걸 개정을 원하니까 지금 해주려고 했던 것인데 네. 그게 이제 의견 일치가 안 된 것이 세율에서 이제 의견 일치 못 본 거고 네. 정부든 저기 야당에서도 공제액은 늘리는 것은 예, 서로 공감대를 형성을 했었거든요. 네. 과연 이제 자녀들 공제를 이렇게 5억씩 해준 게 맞냐, 배우자하고 일괄 공제를 해준 게 맞냐, 이제 그런 개념 쪽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건데 네. 공제액은 타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예, 세 가지 중에 하나도 해당이 안 돼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거를 기대하시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 실망감이 크죠. 근데 이걸 임시국회에서 개정을 할 거라고 생각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이 전국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임시국회에서 이것을 시도를 하겠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여당에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문제 네. 내년 5월 9일 날 끝나는데 네. 이 부분은 시행령 사항이라서 네. 현행 정부에서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걸 또 1년 연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2026년까지 이거는 연장하는 거는 연장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 문제는 해결될 것 같은데 네. 일반 국민들이 더 걱정하는 것이 상속세 증여세법도 보지면제는 종합부동산세예요. 네. 네, 종합부동산세를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정부 시절에 2022년도에 그때 당시에 이제 2주택에서 중과세 돼가지고 네. 세금을 3배 이상 막 동시에 올라가서 과세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럼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네. 예, 그러는데 글쎄요 이제 어떻게 뭐 정부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만들어진 종합부동산세는 여야가 합의를 봐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3주택자에 한해서 중과세를 하고 네. 이주택 과세 표준도 10억 초과되는 것만 한다고 해서 네. 이 법이 안정적으로 지금 진행을 해왔고 네. 일반 국민들한테 다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시 흔들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급격하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 다만 공정시장 가입 비율 이걸 조금 높일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중과 대상을 확대하거나 세율을 확대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네. 상속증여세도 지금 우리가 유산세 체계에서 유산취득세 체계로 바꾼다 하니까 네. 내년에 바뀌는 김에 아마 이것까지 같이 손을 전체로 보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정기국회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추진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이제 종부세율 같은 거의 과세 표준인 거잖아요. 그렇죠. 개별주택 고시가액에다가 네. 현재는 60%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70% 80%까지 높이겠다고 그때 당시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60%에서 보류가 된 상태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지금 약간 좀 불투명하지만 여야가 합의했던 부분들은 네. 그대로 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그렇습니다. 전망하신다. 더군다나 지금도 부동산 전체 시장이 예. 조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제가 너무 바뀌는 거는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또 어떻게 보면은 매물 잠금 현상이 와가지고 오히려 가격이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제를 어떻게 역효과가 난다는 말씀이세요? 지난번에 중과세를 하니까 네. 중과세를 내놓으니까 오히려 가격은 또 뛰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네.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중과세를 도입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애초에 정책은 이제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이제 세 부담을 이제 가중시켰는데 네, 네. 오히려 그게 가격을 더 급등시키는 그런 지금 정책 효과가 다주택자 거꾸로 중과세 나타나서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자체가 네. 세제가 조금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급하는 거 다 중과세라고 있거든요. 네. 수요 측에다 중과세를 해야 되는데 사는 분들한테 네. 파는 분들한테 중과세가 해버리니까 매물 잠금 현상이 와버리죠. 그러니까 세제 자체를 좀 운영을 할 때 네. 수요를 억제하려고 만들면 사는 사람들한테 중과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뭐 취득세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취득세 쪽에다 중과세인 것처럼 양도소득세도 네. 2주택자, 3주택자 취득할 때의 기준으로 따져서 중과세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 파는 거다 하니까 지금 3주택자가 됐는데 팔려고 내놔려고 했더니 중과세 되니까 못 팔아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물 잠금 현상이 와버리죠. 네. 그래서 세제를 잘못 운영한 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살 때 기준으로 중과세를 한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사는 사람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집을 네. 매수한 사람들이 네. 2주택자가 또 하나 샀으니까 3주택자가 되겠죠. 네. 그 산 집을 중과세하라는 거죠. 그 산 집을 팔 때? 팔 때 중과세라는 아, 거죠. 그렇구나. 그래야 사는 것을 억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수요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공급을
막아버리면 다시 가격이 또 올라가잖아요. 기존에 샀던 사람들에 대해서 할 게 아니라 기존에 산 네. 사람들은 그대로 보호를 해주는 것이 맞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무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나 생방송 도중에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 전화 02에 368국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수남 세무사가 증문 즉답 명쾌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9730, 샵 9730으로 상담 내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자, 본격적인 세무상담 진행해 드릴까요? 휴대전화 끝자리 7137번님의 질문입니다. 이분께서는 이제 지방 소도시에 1억 이하의 아파트 세 채가 있다고 하시네요. 2년 네. 전에 시골에서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상속받은 주택을 1억 이하로 매도하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상가주택을 용도 변경했을 때 주택수에서 줄어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제 물어오셨는데 두 가지를 물어보신 건가요? 근데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것이 네. 지방 소도시 1억 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해 준다 이러니까 네. 내가 갖고 있는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이라서 비과세 아니냐. 그걸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신 물어보신 거겠죠. 거예요. 네. 그런데 소도시 1억 원 이하의 주택수 제외시켜 놓은 거는 취득세 중과세 때 네. 중과세 때 주택수에서 빼주는 거고 양도소득세에서는 1억 원 아니라 1,000만 원짜리도 네. 다 주택수에 들어가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종부세하고 양도소득세하고 취득세하고 소형주택 규정이 다 다르거든요. 네. 취득세는 1억 원 이하는 주택수에 상관없이 다 빼주지만 네. 양도소득세는 가액에 상관없이 네. 모두 주택수에 들어간다. 다만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할 때만 3억 원 이하는 주택수에서 빼주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거. 그래서요? 네. 그럼 이분 근데 기준으로는 어떻게 되는 여기는 거죠? 취득세에서는 빼주지만 양도세는 들어가기 때문에 네. 2년 전에 시골에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된다. 양도 차익이 발생했으면 네. 그 말이고 상가주택을 용도 변경했다면 주택수에서 줄어드는 것은 맞아요. 네. 그러나 세 채 중에서 하나 또 줄여봐야 네. 두 채가 주택이라서 네. 예 비과세 받을 방법은 없을 것 그러면요,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파트가 1억 원 이하의 세 채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럼 추가로 상속을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네. 세 채 말고? 세 채 외에 지금 2년 전에 시골 주택을 상속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네 채 그렇죠. 상태죠. 네 채잖아요. 네. 그러면 이럴 경우 세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세율은 중과세율은 아니에요. 중과세율은 3억. 아니 지금은 일반 세율이기도 하고 네.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니고 네. 네 3억 이하고 네. 그래서 세율은 중과세율이 아닌데 일반 세율은 적용된다. 일반 세율이면은 네. 다주택자잖아요, 이분이. 다주택자라도 세율은 상관이 없고 중과세율은 아닌데 그럼 몇 퍼센트? 문제는 뭐냐면 2년 전에 상속받을 때 네. 감정평가를 해서 시가대로 상속을 받았으면은 네. 양도 차익이 차익이- 안 났을 텐데 네. 개별주도 고시가는 굉장히 낮게 고시가 돼 있을 거라고요. 그럼 3천만 원에 사가지고 상속받아서 네. 8천만 원에 양도를 하면 5천만 원 양도 차익이 발생해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럴 글쎄 경우요? 이제 그건 내가 평가를 안 해봤으니까 대충 나와서 한 4, 500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아주 큰 부담은 아니실 부담은 수 아닐 거예요. 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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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예. 제가 현재 2주택자이고요. 예, 예. A주택을 이제 2007년 12월 달 매입해가지고 예. 15년 11월 달에 예. 부가세 면세 사업자로 A주택을 사업장 등록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현재 B주택에서 2019년 12월부터 지금 거주 중에 있는데요. 예. A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세 면세 사업자 등록을 해놨던 게 5년 지나서 그때 자동 해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동 말소가 됐어요. 예, 자동 말소가 네. 된 걸로 확인을 했는데 네. 그럼 그 자동 말소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B주택을 네, 네. 매도할 경우에 네. 이게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는 게 맞는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안에 2년 네. 이상 거주한 B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면은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가 가능해요. 그게 뭐 조정 대상 지역 지금 두 채가 다 성남 지역 쪽에 있거든요. 근데 상관이 없는데요. 상관없고요. A주택이 양도 차익이 더 많이 났습니까? B주택이 양도 차익이 더 많이 났습니까? 거의 비슷할 겁니다. 비슷해요.
그러면 잘 예, 보고 예. 판단하셔야 돼요. B주택을 비과세를 받으면 예. A주택은 B주택을 양도하기 전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은 비과세가 안 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B주택을 비과세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A주택과 B주택 현재 중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네 비과세 받는 게 능사는 아니다. A주택 양도차익이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계산을 예, 예. 해보셔야 돼요. 근데 아. 지금 비슷하다고 말씀하지 근데 않잖아요. 지금 본인 말씀이 그러시는데 네. 우리 세법상 정확히 계산해 보셔야 된다고 세무사님한테 가셔서. 네. 현재 A 네. 주택 같은 경우는 또 리모델링 진행 중이다 보니까 네, 자동 해지된 이후로 한 2년 뒤에 이제 임대 관계를 종료를 해서 네, 더 이상 연장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네, 네, 네. 어쨌거나 그러니까 예, 예. B를 비과세 받으면 A 쪽에서 예. 중복해서 비과세가 안 되니까 아, 그걸 비교를 해보셔야 중복 된다고요. 네, 예, 현재 B를 갖다 팔게 되면 A 주택은 1가구 1주택이 됨에도 되더라도 불구하고 나중에 B주택을 양도한 날 이후에 발생한 양도 차익만 비과세가 되니까. 아하. 예, 그걸 비교해 보셔야 돼요. 네. 지금- 처음부터 비과세가 아니고 예, 그래서- B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그걸 일반인들이 잘 모르셨다가 그때 기준은 그럼 무슨 기준이? 그때 시가 예, 예. 기준이 언제? 아니에요. 이제 기준 시가로 따지거든요. 전체 양도 차익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전문가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해가 혹시 되셨습니까? 질문 주신 분께서는. 예, 어느 정도 이해가 예. 되는데 지금 현재 뭐 시가가 그 A 주택에 대해서 시가가 나온다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현재 리모델링 공사 어쨌거나 중인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한번 예. 받아보셔서 유불리를 한번 따져보시라고요. 아, 네. 돼야겠네요. 예, 예.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B주택을 네. 양도하시고 난 후부터 A주택의 그 양도차익 발생한 것만 비과세가 되니까 네.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A주택 양도차익이 더 큰데 네. 비과세를 못 받는 사례가 나오거든요. 아, 네. 순서가 잘못되면은 네. 이게 지금 여기에 우리 세제가 비과세를 해주려면 전체를 다 해줬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차이가 나게 해놓으니까 일반인이 그렇게 잘 복잡하게 몰라요. 하죠?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네. 세무사님들도 헷갈릴 것 저희도 같은데 헷갈려요. 저희도. 일반인들은 더 몰라서 좀 네. 그래요. 세금 관계 좀 단순하게 만들어줘야 그러게 말입니다. 좋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을 네. 이렇게 상담해드리면서 저도 느끼게 됩니다. 네, 전화 한 통 더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두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네. 첫째, 제 아들이 1가구 3주택인데요. 예. 두 채를 4년짜리 단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2018년도 3월 14일에서 2022년 3월 14일부로 자동 말소가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다주택자들에 대한 일반 과세가 25년도 5월 달로 끝나지 않을까 합니다. 예. 끝나게 되면 단기 임대사업자 경우 양도세와 장기 특별 공제가 어떻게 되는지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전 재산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요. 제 재산이. 예. 앞으로 상속하게 되면 상속세는 대략 어느 정도 되고 네. 그리고 상속하게 되면 제 아내와 자녀 2명 중에서 예. 누구에게 상속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할까 궁금합니다. 예. 요즘 질문 주실 때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해주시네요. 예. 일단 첫 번째 질문 일단은 4년 단기로 해서 자동 말소 되셨으면은요. 예. 이걸 먼저 양도할 때에 다주택자가 중과세가 시행되더라도 예. 양도 기한에 상관없이 언제 양도를 하더라도 중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임대사업자는요. 중과세 규정은 양도 기한이 제한이 없어요. 예, 그래요. 그 대신 이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내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받는 거는 5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예. 당해 임대주택을 먼저 선양도할 때는 양도 기한에 상관없이 중과세를 배제한다. 아, 그래요. 네, 중과세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예. 2025년 내년 5월 그 유예돼 있는 거 그건 신경 안 쓰셔도 유예가 된다. 안 되고 끝났다 하더라도 예. 중과세 받을 일은 없다. 예. 고맙습니다. 예. 10억 정도 부동산 자산을 갖고 계시면 원칙적으로는 배우자 공제가 내년에 이제 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선생님 목소리 들어보니까 20년 이상은 걱정 없으실 것 같고, 예, 그러시다면은 누가 공제를 받아 누가 상속을 받아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혹시 이제 그때 가서 배우자 공제가 더 커지고, 예. 한도가 계산되면 이제 이거 주택 가격, 부동산 가격도 지금 그대로 멈춰 있지는 않잖아요. 예. 20년 후에 이것이 30억 간다 한다면 그때는 배우자 공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배우자가 지분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예. 네. 아니, 그래서 그럼 제가 예. 지금 나이가 지금 목소리는 그렇게 돼요. 네. 예, 75세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어이구, 청년 20년 더 같으세요. 사세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75세입니다. 이게 예, 12억이 24억이 된다 하더라도 예, 예, 그때는 이제 24억 되면은 배우자 공제를 더 많이 받고 예, 예, 배우자 공제를 더 받으면 배우자가 저 2차 상속을 또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예, 예. 상속세 나온 거를 어머니가 다 내주는 거예요. 아, 상속을 더 받고 더 받고요. 상속세를 내고 나면 어머니 재산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배우자 공제를 많이 받으면서 다시 어머니 재산을 줄이는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그러면 현 상태는 한 10억 정도 되면 뭐 상속세는 지금은 없는가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분께서 물어보신 게 아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냐 물어보셨고 장특공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신 것 장특공제는 같은데요. 당연히 다 되는 거죠. 중과세가 안 되면 안 받으면은 네. 중과세가 배제받았다는 얘기는 일반세율 적용하고 장특공제는 당연히 되고 네. 예,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 꼼꼼히 4년짜리 챙기셔야 돼요. 단기 임대를 잘 해놓으셨던 거네요. 잘 해놓으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없죠. 지금은 이제 아파트는 안 되고 네. 단기는 다 없어졌습니다. 네. 지금 무조건 10년짜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파트는 10년짜리도 안 되나요? 아파트는 아예 안 되고 네. 그럼 네. 빌라나 빌라나 단독 다가구. 다가구나 이런 거는 10년짜리는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저는 그 기존 아파트가 한 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아가지고 그 이사갈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요. 예. 그런데 그 기존 살던 아파트가 지금 팔리지도 않고 새도 나가지 않고 이래서 지금 3년 넘게 지금 살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매도하면은 그 양도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분양 아파트는 분양을 언제 받으셨나요? 한 4년 전에 받았습니다. 4년 전에 받았으면 2020년.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준공이 언제 떨어졌나요? 9월 달에요. 올해 9월 달이요? 아니, 분양받은 아파트는 예. 4년 전에 분양을 받고 받아가 지금 현재 기존 살고 있던 아파트가 팔리질 않아가지고 네. 그 분양받은 아파트를 새를 놨거든요. 그냥 그게 분양 아파트가 언제 분양을 받으셨냐고. 2020년이라고. 2019년 한 9월 달 정도 될 그 겁니다. 입주가 언제 됐어요? 이 분양 아파트가. 한 10월 달 정도요. 19년. 예, 예. 그해 19년도 됐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 3년이 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3년 넘었는데, 네. 기존 살던 아파트가 팔리면 그걸 이사 가려고 그랬는데, 이사 간다 하더라도 기존 아파트가 비과세가 안 된다고요, 지금. 3년이 경과돼서. 네, 3년 근데- 경과돼서. 근데 그 팔리지를 않고 뭐 이래서 살라고 노력도 해도 안 네. 팔리니까. 개인 사정이 개인 사정이 그때 만약에 못 팔았으면 이제 자산관리공사에다가 매각 의뢰해서 예, 예. 3년이 넘기면 그때는 봐주거든요. 아, 예, 그렇게도 할 수 네, 있습니까? 근데 본인이 팔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일일이 세무서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예. 3년이 넘어간 것들은 제외가 안 돼 버립니다. 그래서 예, 예. 기존 아파트에서 양도 차익이 많이 남았으면 예, 오히려 예. 분양 아파트를 먼저 처분해서 세금을 내고 예, 기존 예. 아파트를 비과세 받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 지혜죠. 아, 어느 게 더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게 이제 팔리지 않는 거라도 이유가 되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안 되고 그러면 지금 분양 아파트가 시세가 얼마나 가요? 한 공시 가격으로 한 5억 정도요. 5억 내외. 그러면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러면 이런 거는 사전에 자녀한테 증여를 하거나 매매를 하시고 예, 예. 기존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 만들어서 예, 예. 매각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는 방법도 가능하니까 예, 예. 예, 세무사님한테 상담을 구체적으로 한번 받아봐셔야 되겠어요. 네. 아, 네, 이분은 이왕 3년이 경과됐으니까 비과세는 안 예, 되거든요. 안 되고 매매나 네. 증여를 이제 그 증여세법이나 하나를 이런 게 좀 없애고. 네, 좀 네, 시간을 보면서 네.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상황을 다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방송이라. 예. 네. 이해되셨죠? 네. 네. 그 분양받은 예. 아파트가 3년 이제 경과되기 전까지 팔아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이거는 전국 어디나 다 동일합니까? 동일합니다. 아, 그럼 조정 대상, 비조정 대상 이런 거 빠지지 말고 상관없고요. 옛날에는 1년 안에 팔고 1년 안에 이사 갔었는데 네. 예,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2년을 연장했다가 지금 3년으로 연장이 돼 그럼 이게 있거든요. 언제 샀는지 기존의 아파트 이런 것도 안 상관이 따져요. 없습니까? 지금 아, 네, 네, 모두 알겠습니다. 통일돼 있습니다. 3년으로. 네. 서울 전화 02에 368국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68-1002번 1003번입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가 제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이거 집사람 명의로 제가 2001년부터 이제 거주를 해왔거든요. 1가구 1주택으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집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예. 제가 작년 2월에 이제 상속 등기를 마쳤는데 예. 지금 시점에 이제 이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지금 매각 대금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해봐야 한 2억 5천밖에 안 됩니다. 다른 집은 안 갖고 계시고요. 예, 1가구 1주택으로 1가구 1주택은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 보유 및 거주 기간을 통산해 주기 때문에 예, 이미 예. 2년 이상 보유 거주 요건을 충족하신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예,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이라면 세금이 없으세요. 아, 예. 네, 예.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부인 명의로 2001년에 갖고 계셨으니까 네, 충분히 샀다가. 2년이 경과됐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돌아가신 없다. 날 따라서 2년이 안 되니까 이제 불안해서 네. 물어보신 건데. 네, 2003년에 상속 등기가 됐지만 예. 2001년에 애초에 사신 거기 사셨기 때문에 때문에. 상관이 없다 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청취자 사연 보내주신 분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휴대전화 끝자리가 4373번님이세요. 전남 강진에 아파트가 한 채 있고요. 자녀가 유학으로 서울 그 신림 동부 아파트 한 채 이렇게 1가구 2주택입니다. 둘 다 실거주인데 양도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전 간단하지만 질문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원래 서울에 살던 분이 서울에 갖고 있는 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전남 강진 걸 샀으면 네. 예, 지금 저 농어촌 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네. 특례에 의해서 전남 강진 집이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줘요. 네. 근데 이분은 반대잖아요. 원래 아파트 강진에 사시는 분이 전남 강진에 서울로 살면서 자녀를 서울에서 산 거예요. 유학을 보냈다는 네, 얘기인가 네. 봐요. 순서가 네. 바뀌어 있기 때문에 네. 이분은 전남 강진 것을 팔 때는 일시적 1세대 주택이 될지 몰라도 네. 서울 거를 먼저 판다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요건이 안 맞거든요. 네. 서울에 사시고 있는 분이 지방에 있는 집을 샀어야 되거든요. 순서가. 네. 근데 순서가 지방에 사시는 분이 서울집을 사는 것은 혜택을 안 준다. 그 서울에 계신 분이 지방에 있는 집을 사는 거는 언제 샀어도 지금 특례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2003년 8월 1일 이후에 샀어야 돼요. 2003년 8월 1일. 예, 예. 최근에 그러니까 샀으면 되는데. 2023년이 아니고 예, 2003년이에요. 2003년. 네, 이후에 이제 산 집들은 가능합니다. 가액은 상관이 없었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가액들이 면적 다 정해졌고 한옥만 4억으로 기준시가가 있고 네.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인터넷 그 홈페이지로 문의를 해 오신 분의 사연이에요. 닉네임이 나이트55. 나이트 55님의 질문입니다. 저는 그 지방에서 법인 중소기업을 17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이제 배우자 명이고요. 저와 집사람이 5대5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가지급 즉 단기 대여금도 많이 생겼고 이익 잉여도 꽤 생겨서 이번에 제 지분을 전부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가지급과 이익 잉여를 그만큼 소각할까 합니다. 주식 평가 시 약 5억 정도 평가가 되는데 10년간의 부부간 증여는 없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이런 분쟁에 대한 국세청의 항소를 기각한 걸로 들었는데 정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이건 이제 부동산 세무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굉장히 난이도가 일반적인 있는 질문인데요. 네. 지금 이제 이 가지급금이 사실은 지금 사모님 배우자 명의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네. 가지급이 갚을 사람이 네. 그러면 본인의 주식을 배우자한테 주고 배우자가 증여받아서 6억 네. 미만이라서 증여세는 없을 거겠죠. 네. 그다음에 소각을 바로 하면은 증여세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배당 소득세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 플랜이 절세 네. 플랜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졌는데 오호. 이것은 제일 중요한 거는 수증자가 수증자 받는 사람이 네. 소각대금을 네. 직접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 내가 소각을 시켰는데 네. 내가 대금을 받아가지고 네. 증여자한테 리턴해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세금만 피하려는 절세 피하려고 한 거라고 거다 봐서 보겠죠. 그때는 이제 패소를 했는데 네. 국가에서 이제 국세청에서는 요 경우도 그때 과세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네. 아니 수증자가 돈을 썼잖아. 그거는 증여세가 부인할 이유가 없어. 그거는 인정을 해. 그래서 네. 그거는 인정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증자가 그 소각대금을 직접 사용하면 네. 괜찮다.
그러면 이제 부인이 한 5억 정도 된 거를 받아서 네. 쓰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가지금을 변제를 하면 아, 본인이 직접. 예, 괜찮은데 네. 남편 거 가지금을 아내가 변제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본인 거만 만약에 그렇습니다. 5대5 지분인데 본인 예. 거만 하면 된다. 아내 것에 가지금을 변제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이제 그 변제를 하고 나머지 돈 5억 중에서 일부를 네. 본인 이제 생활 자금 이런 걸로 막 썼다. 썼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 거죠. 네, 네, 그거가 네.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네. 이거 뭐 네. 이렇게 되는 건 없는 건가 그렇습니다. 봐요. 남편한테 리턴만 안 시켜주면 돼요. 리턴이요. 되돌려 주시면 안 된다고요. 세법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리턴은. 되돌려 주시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네. 다름이 아니고요. 여기 광역시인데요. 네. 한 3억 정도의 아파트 한 채와 예. 3억 정도의 또 현금을 갖고 있어요. 예. 우연찮게 그게 좀 사정이 이렇게 됐었는데. 예. 근데 이제 제가 수입이 없는 가정에서 제가 의료보험료도 나가고 기초연금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예. 벌이도 없는데 혼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 전에 어디서 한번 읽었었는데 예. 자녀에게 미리 1억과 손자 손녀에게 1억씩을 예. 이 3억 정도를 정려를 하면 예. 제가 이제 그런 좀 나가는 돈이 좀 적고 기초연금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누가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세법은 한번 잘하는데 기초연금을 잘 모르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산이 있으면 네. 기초연금 자격이 상실이 네.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자산을 없는 걸로 그러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예. 손자 손녀가 몇 명이세요? 2명입니다. 2명이죠. 아들 딸은 몇 명이죠? 1명이에요. 아이고 아들은 한 명이구나. 딸은.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혼자이니까 예. 이제 나중에 이게 그냥 자식에게 그냥 제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간에요. 주식이 너무 자녀한테는 있는데.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가 있고 네, 그거 손자- 미리 줬습니다. 줬어요. 손자 손녀가 예. 몇 살이에요? 12살, 10살입니다. 미성년자네. 예. 그러니까 1억을 주면은 2천만 원 공제받고 8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이 나가니까 세금이 한 1,000만 원씩 되거든요. 네, 증여세가. 그런데 이제 자녀에게 몽땅 3억을 주면은 세금이 더 세다고 하더라고요. 세율이 더 올라가죠. 네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걸 누가 말해주는데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아들한테 5천만 원 줬잖아요. 네. 5천만 원을 더 준다 하더라도 10%밖에 안 부과가 안 되니까 네. 그러면 주고 나머지를 며느리하고 손자녀하고 나눠주면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후에 알아서 자기네들 어떻게 하는 것보다 얼마 안 되는 재산이지만 이렇게 하면은 좀 절세가 되는 겁니까? 절세가 되죠. 나눠서 주면. 나눠서 주면. 네. 상속보다 분산돼서. 낫냐 이 말씀은. 상속은 어차피 안 나올 거고 상속세는. 네. 아, 네. 상속세가 제가 선생님 이 정도 집이 있고 이러면은 나온다고 누가 5억 얘기합니까? 넘어가면 세금이 나오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3억 가지고 한 푼도 안 쓰셔야 되잖아요. 3억을 쓰실 거잖아요. 생활비로. 아니 근데 집이 한 3억 정도 이제 됩니다. 이게 아니 그게 상속세는 걱정하지 마시고 네네. 지금 기초연금 받으셔야 되는 조건 때문에 사전증여를 하시겠다고 그러면 어쨌든 분산증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요. 예, 그게 유리하고. 나눠서 주라고 나눠서. 그러니까 네. 상속은 걱정하실 그러면은- 필요 없고.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상속으로서는 이 금액과 이 아파트가 갖고 있어도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어떻게 지금 사시는 동안 1억만 써버리면은 5억밖에 안 되잖아요. 어, 그러면 네. 기초공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5억을 갖고 있으면 괜찮다는 괜찮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예. 네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 잠깐 저는 상담 중에 생각을 네, 해봤어요. 많은 네. 분들이 이렇게 당신은 안 쓰시고 자녀분한테 주시려고 하시는데 다 쓰셔도 되는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이제 액수로 따지면 그게 네. 어느 게 유불리인가를 따져서 막 고민을 하시는 것 맞아요, 같은데 막상 맞아요. 상속으로 되면은요. 네. 그냥 어느 정도 1억 정도를 편하게 쓰시고 맞아요. 5억을 갖고 계시더라도 상속세는 안 내시니까 나오죠. 꼭 증여를 지금 선택하시는 게 좋은지 잘 모르겠다는 모르겠어요. 생각이 들고 자녀분들은 이제 그 공으로 돈을 받으니까 받을 때는 좋긴 고맙지만 좋겠죠. 예, 예. 이 다음에 또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예. 그 자식된 입장으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때 안 줬으면 좋겠는데. 네, 네, 부모님의 사랑은 참 내리 사랑은 다들 지극하신 것 같아요.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떻게 궁금하십니까? 예, 상속세에 대해서 좀 문의 좀 하겠습니다. 예, 예.
공시지가가 한 5억 되건데요. 예. 자식에게 상속을 시키면은 상속세를 내야 되나요? 공시지가 자식 이게 5억짜리가 뭐예요? 일반 주택입니다. 일반 주택. 그러면 이거 한 채인가요? 예, 한 채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상속이라는 것은 돌아가실 때 주는 거고요. 예. 살아서 주는 것은 증여거든요. 증여. 네. 그럼 미리서 예. 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5억짜리를 주려면 예. 아드님이 자녀가 돈이 증여세 내고 하려면 한 1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 부담할 돈이 있나요? 자녀가? 그거 있죠. 있어요. 예. 그럼 왜 미리서 이렇게 주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이제 우리가 죽기 전에 예. 그냥 상속시키라고 증여하려고 그러죠. 증여하시려고? 예. 그럼 상속으로 가면 상속은 세금이 하나도 없거든요. 상속을 할 수 있나요? 그럼 자녀가 몇이세요? 예? 자녀가 몇 명이에요? 내가요. 예. 소유주가 아들, 딸이 몇 명이 있으시냐고? 네 명이에요. 4명이요. 근데 그중에 한 명한테만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른 자녀들이 불만이 없을까요? 관계없죠. 관계없어요. 그러면 예. 아버지 살아생전에 하셔야 돼요. 세금 낼 때 예? 내더라도 아버지 살아생전에 하셔야 된다고. 네, 그렇죠. 그러면 세금 자체는 취득세까지 해서 예. 2천만 한 1억 1천 정도 나갈 것 같은데요. 취득세하고. 취득세가 얼마 되죠? 취득세는 5억짜리 같으면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기 상속세하고 전부 다 합해서 증여세하고 합해서. 합해서요. 네. 증여세하고 합해서 1억 3천? 1억 1천. 네. 공시지가가 그 4억 5천 정도면 어떻게 돼요? 4억 5천이면 한 1천만 원 빠지는 거예요. 그래요? 네. 네. 그러면 한 1억 천 정도 되면 되겠네. 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 이제 5억이면은 네. 이제 상속으로 가면은 크게 상속세가 부담이 비싸죠. 없는 건데 네, 안 이제 되는데. 사전에 그 한 자녀를 선택해서 주고 싶으신 네, 모양이신데 이런 경우는 보통 남아산업소송사가 있어서 장남한테 주고. 근데 이제 만약에 네. 좀 이런 말씀 좀 그렇습니다. 나중에 네. 자녀들이 이제 그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리분 청구 소송이 들어가면 네. 당연히 유리분 청구 소송이니까 사전 증여 다 무효화돼 버립니다. 그 몇 년 안에 그게 가능합니까? 그거는 여한하고 상관없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네. 20년 전에 준 증여분이든 30년 전 증여분이든 다 유리분 청구 소송 대상이에요. 정말이에요? 네. 그거 잘못 알으시고 10년 지나면 못 한다고 알고 포기하는 계시는데 분들이 많으시는데요. 10년 지나면 증여한 거를 상속세를 못 내는 것이지 네. 유류분 청구 소송은 상관없어요. 어머나 그렇습니까? 네, 그럼 유류분 다른 청구 형제가 갖고 있는 걸 뺏어가둔 거예요? 뺏어가는 거 아니라 사전 증여를 무효화시키고 무효화시켜서? 다시 상속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뺏어가는 거죠. 법정 지분의 2분의 1을 자기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가 지금 연결이 될지 모르겠네요. 간단한 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양도소득세 궁금하고요. 예. 제가 2011년 시골 주택을 증여를 받았습니다. 상속증여. 예. 그다음에 2020년도에 그 임대사업자를 냈는데요. 예. 그 시골에 한 2천만 원짜리 10채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2019년도에 그 한 5억, 현재 5억 되는 주택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예. 그 매입을 했고 예. 제가 2026년도에 이제 신규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예. 제 관건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5억짜리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올 것 같은데 예.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가 있나요? 지금 시골 주택이 상속으로 받은 거예요? 증여로 받으신 거예요? 상속이요. 상속이면은 이건 주택수에서 제외될 것 같거든요. 그 예, 상속 요건 따져보시되. 예. 그리고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됐으면 상관없고 2019년도는 예. 2년 이상 거주를 했으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네. 예, 더 예.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잠깐 대기해 주시면은 방송 끝나고 나서 다시 좀 더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세무법인 다솔의 안순환 대표 세무사와 함께 세무 상담 해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그 세무 상담 코너는 2025년 새해 1월 22일 수요일에 열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